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현입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좀 안 들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과 패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현재 어떤 상황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패션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공은 섬유 쪽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코오롱과 기타 회사에서, 패션 회사에서 일단 실무자로 시작해서 공채로 들어가서 이제 신입사원부터 관리자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석사 쪽에서는 패션 산업 정보 쪽을 했고, 지금은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패션 쪽에 접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패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디지털이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0분 동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부제를 하나 잡아보았는데, 부제는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이너의 세상 시대라고 잡았습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었고, 우리가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라는 제목 때문에 이러한 부제를 잡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전에는 아톰,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단위가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오면서 디지털이란 내용으로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고, 세상을 구성하는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네그로폰테라는 사람이 비잉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얘기를 해놓았죠.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로 변화되는 세상, 아톰에서 변화되는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내용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무엇이냐, 일단 디지털에 대한 내용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 시간에 빅데이터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떠한 것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패션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놓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진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자. 그리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걸 통해서 구축하도록 하자. 그리고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우리가 가진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 패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경험에 의존해 왔습니다. 기타 안목지나 형식지 같은 것들로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경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해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또는 우리의 몸에 익혀왔던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자. 그리고 그것이 첫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에 대해서 또는 많은 기업들이 정리를 해놓았지만,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디지털의 기술을 경영의 전반에 적용하도록 하자. 우리가 패션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일단 디지털로 어떤 형태로든 전환을 시키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경영에 접목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패션의 디지털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놓았는데, 패션뿐만 아니라 1,400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일부만 하고 있다. 대략 9% 정도. 그리고 전담 조직이 있습니까? 매우 적은 숫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전담 인력은 있습니다. 6% 정도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을 경영에 접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적은 숫자만, 대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까지 패션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땐 업무 프로세서를 효율화시키겠다. 그리고 제조 공정을 스마트하겠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결국 효율화.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들을 효율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스마트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패션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처럼요. 어쨌든 아직까지 디지털에 대한 접목은 많진 않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가? 패션에 있어서 보면 대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들이죠. 그 중에서 IoT나 클라우드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들입니다. IoT라는 것들은 많이 얘기들은 되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현업에서 봤을 땐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IoT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지털을 활용하는 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단순히 예전에는 데이터의 양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내용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빅데이터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AI가 활용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패션 쪽에 필요는 하거나 적용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 범용화되거나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는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AR이나 VR,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아웃풋을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필요한 거는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전 시간에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 모바일이죠. 결국 모바일, 고객들의 모바일의 흔적들을 또는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툴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빅데이터와 AI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션에서 적용되는 것들은 AR과 VR. 사실 3D 프린팅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현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니? 라고 본다면 결국 이 두 가지죠. 일단은 우리가 가진 비즈니스나 브랜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내 거를 효율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낫게 만들 것인가,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규 브랜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회들 또는 이러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사례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국내에 있어서 패션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조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것이죠. 일단 패션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패션 디자인을 오토메이션 다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도와주는 기술들 그리고 수요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거를 최적화하는 기술 그리고 물류에 대한 최적화 상품 추천 큐레이션 그리고 에드테크라고 불리는 마케팅에 대한 툴들입니다. 개인화된 마케팅 툴 이러한 것 7가지가 매우 중요한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기술들이라고 일단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잠깐 보면 먼저 이미지 인식입니다. 이미지 인식은 이미 잘 알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 테크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옴니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옴니어스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옴니어스는 패션 이미지 인식 기술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많이 상용화되어서 서비스가 접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우리가 업로드한 이미지, 상품의 이미지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들을 태그합니다. 디자인, 소재, 컬러, 어떤 디테일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현재 옴니어스에서 진행하는 것들이죠. 비슷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IP, 렌즈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캡처하면 너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너에게 추천해 줄게. 또는 네가 사진을 업로드했구나. 그러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유사한 상품들, 기타 유사한 서비스들의 유사한 플랫폼들의 보여주는 제안한 상품들 이런 거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추천할게. 다시 말해서 일단 이미지를 보고서 상품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의 유사한 것들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옴니어스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들이 있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들은 이미 지금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한국 3, 4년이나 패션협회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서비스가 있죠.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트렌드를 분석한다고 하면 디자이너들이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은 잡지들을 보고서 이미지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대략 감성적으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대략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이러한 컬러가 보이는구나. 이러한 디자이너가 핫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유행하겠구나. 라는 좀 더 아날로그적인 접근이나 사람의 감에 의존한 접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지 분석 기술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기존의 컬렉션에 나왔던 많은 디자이너들을 이미지를 캡처해서 수량을 정량적으로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써있죠. 421명의 디자이너한테 11,500개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16,237개의 아이템을 분석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나올 수 없었으나 지금은 AI가 이미지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정량적인 카운트를 하고 전년 대비 또는 전체 대비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가를 수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예측해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16,237개 아이템 중에 셔츠가 몇 퍼센트, 바지가 몇 퍼센트, 드레스 셔츠는 전체 비중의 몇 퍼센트, 그리고 전년비 수량적으로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사람이 한계가 있는 사람적인 수량적인 또는 카운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 감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아예 수량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오버사이즈 블라우스의 비중이 전에 비해서 21.3%가 증가했구나, 또는 블루 컬러가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증가했구나 라고 정량적인 카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트렌드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는 거의 계량적인 예측이긴 합니다. 내가 전년에 몇 퍼센트였는데 올해는 몇 퍼센트, 그에 대응되는 것들은 전년에 몇 개 아이템 분석, 올해는 몇 개의 분석, 이렇게 해서 트렌드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측이라는 것은 지금의 수량적인 걸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진다이지 실제로 이것이 예측이, 그러니까 실제로 유행을 한다라는 숫자는 좀 괴리가 있죠. 그리고 보여지는 건 큐레이션입니다. 아까 옴니어스에서도 큐레이션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큐레이션 기업이 있죠. 바로 미국의 스티치픽스입니다. 이 스티치픽스는 2011년대에 세워진 미국의 회사인데 사실 어떤 기반에 세워졌냐면 여성분이 자기가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 나에게 옷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또는 내가 어울리는 옷을 나에게 보내줘서 내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 라는 회사가 스티치픽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호응을 많이 받았고 결국 펀딩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지금 상장했습니다. 2017년도에 상장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처음에는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체형을 넣습니다. 체형이라든가 기호 등을 넣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이런 옷을 좋아해야 할 거야. 그러니 이런 옷을 사라고 보내줘야지 하고 보내주는 거죠. 처음에는 스타일리스트가 대략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스타일리스트가 그 데이터를 보고서 그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스타일을 추천했는데 이 옷은 구매하고 이런 옷은 반품하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스타일리스트가 6,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늘었죠. 그리고 AI 기반으로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기존에는 사람이 추천을 했다면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는 AI가 추천하는 것. 물론 사람이 없진 않으나 이 추천하는 기술의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스티치픽스고, 패션 스타트업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사이즈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와비파커 같은 데도 사실 적자인데, 그리고 상장에도 성공했던, 지금은 주가가 좀 떨어졌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스티치픽스가 그런 큐레이션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 기업 출신의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죠.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는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나에게 맞는 복종이나 스타일만을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맞는 시나리오별로, 내가 회사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파티를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에 따른 제안, 나의 컬러 제안, 내가 가진 옷들을 통한 코디 제안, 나의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안 등등으로 점점 더 많은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비주얼 커스터머 피팅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추천을 하는데 사람들은 나의 신체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물론 내가 신체 사이즈에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나는 어떤 신체 사이즈고 어떠한 옷이 어울리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주는 기반의 스타트업들도 있죠. 예를 들면 마이핏입니다. 마이핏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핏한 옷을 입고 정면과 측면을 촬영해서 보내면 나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연결을 뭘 하냐면 브랜드와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제안하는 거죠. 당신은 이 브랜드의 구옷 사이즈가 맞는 것 같다.
당신은 이 옷에 옷 사이즈가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마이핏이고 현재 카페24라든가 또는 그 스페이스 오즈 플랫폼에 실제로 구독해서 연결이 될 수 있죠. 요 동영상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보면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는 겁니다. 신체 사이즈는 두 장을 가지고 측정해서 나의 사이즈가 이렇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내 키라도 넣고 등등의 키를 넣고 나중에 나의 사진을 갖다가 준비해서 찍어서 2장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안내에 대한 그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그냥 내 핸드폰으로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찍어서 보여주게 되면 요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리고 찍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체 사이즈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신체 사이즈가 몇입니다. 바스트, 웨스트, 힙 등등이 얼마입니다 라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맞는 옷까지 제안하는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여기와 이 마이핏이라는 데랑 연결이 된 그런 브랜드여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의 사이즈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에 따른 옷까지 제안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3D 룩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나왔냐면 LVMH,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VMH가 패션 스타트업, 패션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1등을 했죠. 2019년도인가 대회에서 1등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신체 측정에 대한 것들도 매우 많이 이슈가 되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마이핏, 우리나라 기업이 더 신체 사이즈 측정도의 정확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피팅, 나의 피팅을 3D로 제안하는 것들, 그리고 옷까지 큐레이션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고 있고 이미지를 인식해서 추천하는 등등의 서비스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여긴 다이텍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진행한 다이텍 연구원에서도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있냐면, 일단 소재업체와 연계해서 많은 소재들의 DB를 가지고 있으면 그 DB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형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이 소재를 내가 접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소재가 접목된 디자인의 실루엣의 옷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샘플을 씌워보지 않더라도 DB에 들어가 있는 소재를 갖다가 디자인을 접목시키면, 그리고 디자인의 옵션도 다양하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면 내가 샘플을 씌워보지 않아도, 또는 샘플의 야디직감을 끊어가지고 옷을 만들어보지 않더라도 대략의 느낌, 왜냐하면 옷에 나오는 패턴의 크기라든가 실루엣의 느낌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서 예전보다 좀 더 진일보한, 사람들에게 의사결정하기에 사전에 비용을 줄이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까는 정형화된 디자인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의 형태가 정형화된 몇 가지 옵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디자인의 옵션을, 디자인의 디테일을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카라 모양은 윙카라에서 셔츠 노치드로 바꾸고 싶어, 쇼레리로 바꾸고 싶어, 단추는 2개로 하고 싶어, 1개로 하고 싶어, 포켓은 아웃포켓이야, 구찌야, 후다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디자인의 디테일까지 바꿀 수 있는 서비스까지도 점점 더 되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디자이너의 손을 통해서 상품이 되어져야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타 AI나 기타 형태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내가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소재를 대입함으로써 어떤 형태로 나온지 3D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예전보다 더 나아진 기술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또 재미있는 것들은 어떤 기술도 있냐면 아이템 간의 크로스입니다. 내가 신발을 보고 이 신발을 보고서 내가 이걸로 백을 디자인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가방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어떠한 느낌으로 나오는지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 기술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이템 간, 꼭 옷 대 옷이 아니라 우분과 의류와 신발과 가방, 이렇게 아이템 간의 크로스로 상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도 제한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 AI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달리2라는 오픈 AI입니다. 이 AI는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말을 하면 그 말한 그대로 이미지를 구현해 줍니다. 이게 구글에 있던 내용인데 누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설명해서 오는 거예요. 이 AI는 오픈 AI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이미지로 구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이나 기타 이런 오픈 AI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이미지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은 맛, 세상에 있지 않은 화면, 세상에 구현되지 않고 상상만 했던 얘기들을 내가 말로, 워딩으로 쳐놓는 순간 그것들을 내가 이런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거를 그대로 구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전에는 구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디자이너를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을 이제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픈소스고 누구나 이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오픈은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일부에게만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줬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생각해봤지만 누구나 그릴 수 없었으나 기존에 있던 그 수많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구현을 해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바뀌었다. 내가 전에는 상상만 한다면 내가 그거를 디자인적 역량이 없더라도 이제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더라. 그리고 내가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는 AI가 도와주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건 무료 프로그램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AI 시스템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디자인에 있어서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려야 했다면 이제는 시대가 기술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돕는 수단이 되었고 굳이 디자이너가 없더라도 가능한 시대가 되는 것 같다. 기존에 우리가 상품을 기획하는 방식은 우리가 전통적인 상품 기획 방식이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잘 팔리는 상품들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상품들 시장 조사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하지만 이제는 패션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조차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레드레스죠. 이 스레드레스 제가 구글에서 위키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 스레드레스는 어떤 컨셉이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티셔츠에 프린트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 시즌, 매주 1000개의 디자인이 올라오죠. 1000개의 디자인이 새롭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죠. 이 중에서 옷을 만들면 어떤 게 좋겠어라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고 나면 스태프들 7명이서 결정을 합니다. 랭킹이 좋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품화해서 출시하자. 그러면 그 제품을 출시하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안했던 사람들은 20%의 로얄티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상품을 기획하는 부서가 있었고 디자인을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상품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전에 품평의 방식은 샵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에서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상품을 제안하는 겁니다. 상품을 기획하는 방식조차도 바뀌었고 디자인을 하는 방식조차도 바뀌었다. 물론 굉장히 퀄리티가 높거나 럭셔리한 제품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보면 여기 보신 것처럼 티셔츠의 앞판을 디자인하는 정도, 약간 키치적인 느낌이나 아티스틱한 느낌이 많은 정도, 아이템도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적어도 기존에 가져왔던 우리가 상품을 만들었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젠 예전과 같은 조직이나 디자이너나 맴디를 갖추지 않아도 무언가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거나 패션 상품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패션 협회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건 스타일렛이라는 우리나라 패션 협회에서 산자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무슨 서비스를 드디어 시작했냐면 똑같습니다. 내가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내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죄송한데 이게 없는 페이지들이 좀 있습니다. 왜 없냐면 제가 내용을 보강한 것도 있고 내용 구성 때문에 연결 때문에 넣은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건 사진을 찍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티셔츠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티셔츠가 되는 거죠.
이 스타일렛에 지금 서비스를 시작했고 보면 2만 원입니다. 판매 가격이 2만 원, 비교적 비싸진 않네요. 나만의 개인화된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상품을 기획했던 방식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한되고 있다. 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있으면 브랜드를 내거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바뀌었죠. 이제는 마켓 스페이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켓 스페이스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절감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2018년도에 섬유센터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의 제목도 지금 재미있게도 특이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가지고 주제를 삼았죠. 2018년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섬유산업연합회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트렌드 설명회를 들었죠. 지금은 트렌드 설명회를 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트렌드 설명회가 섬산에서 이렇게 패션협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아까 얘기해 보여드렸던 트렌드의 분석과 예측을 이제는 AI가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바타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AI가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이게 2021년도의 모습입니다. 2021년도는 결국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모든 걸 해왔던 것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 이미 그 시대를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미 회의부터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시대가 스페이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은 공간이라는 것들이 중요했는데 특히 그 공간 중에서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내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선 패션쇼를 해야 했습니다. DDP라든가 이런 DTC라든가 이런 곳에서 패션쇼를 해서 내 제품을 보여줘야 했는데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그걸 가속화시킨 건 코로나였죠. 코로나가 되면서 내 패션쇼를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디자이너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물론 버버리 같은 데는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패션쇼를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패션쇼를 구현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렌시아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렌시아가의 뎀나 즈바살리아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FW 컬렉션인데 제목이 더 애프터월드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편집을 해서 전체 버전은 3분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패션쇼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애니메이션이죠. 애프터월드라는 이름같이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여기 있는 주인공들이 남녀 주인공을 모티브로 해서 이들이 가상세계에 들어갑니다. 이건 가상세계예요. 헤드셋을 쓰면 가상세계로 들어갑니다. 가상세계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뎀나 즈바살리아가 보여주고 싶은 발렌시아가의 옷들을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에 두 남녀 주인공이 다시 리얼월드로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이렇게 변화하죠. 그러면서 패션쇼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예전에는 이젠 애니메이션도 들어왔고 또 다른 브랜드는 게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옷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당연히 모델이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패션쇼가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들어갔고 그 방식은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좋아했던 게임의 방식으로 결국 그들과 만나기 시작하더라. 결국 내가 내 제품을 보여주는 방식은 디지털이라는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 서울에선 서울 패션 위크가 열렸죠. 그때 똑같은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을 접목했습니다.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DDP의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인데 그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그냥 화이트 벽면에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고 한 공간에 저 뒤에 보시면 저기가 있죠. 그 브랜드를 알 수 있는 어떤 브랜드인지. 그래서 각 브랜드의 패션쇼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패션쇼를 진행했고 백면에 어느 브랜드지만 표시해주고 그들이 패션쇼를 진행하면서 시간대별로 다르게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상에 라이브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때 진행되었던 패션쇼입니다. 이건 홍보 동영상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패션쇼를 하는데 패션쇼의 공간은 무언가 구매가 일어나고 디자이너와 소매자가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오더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가? 그 방식은 이겁니다.
라이브로 공연이 진행이 되고 라이브로 패션쇼가 진행이 되고 이때 이 라이브로 진행된 공연의 디자인의 옷은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패션쇼를 라이브로 보여주고 온라인상에서 보여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 옷을 누구나 동시간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네이버 스토어팜에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의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의 공간에서 패션쇼를 보고 온라인의 공간에서 소매자를 만나서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과 매우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디지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고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도 온라인의 시대, 디지털화된 시대에 오프라인 공간의 고집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온라인의 또 다른 접합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다. 공간이 또 하나 유명해졌죠. 작년에 한동안 이맘때쯤이네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냐면 메타버스였죠. 그 당시에 우리가 온라인생의 또 다른 공간을 구현해야 돼라고 해고 제페토가 유명했고 그 안에서 모두 다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캐릭터가 뛰어다니면서 굿즈를 입고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모든 브랜드를 입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물론 이것이 지금도 이어졌냐면 사실 요즘은 제페토 들어간 사람 들어가시나요? 제페토?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지털에 약간 한계가 있죠. 온라인의 세상의 경험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엔 지속 가능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의 공간과 다르게 흥미거리 요소는 되지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페토가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핫했으나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또 하나 이런 디지털 월드가 어쨌든 구현이 되었고 디지털 세상이 되니까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도 무언가 보여주는 쇼룸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건 럭키쇼였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한소희를 모델로 써서 VR 쇼룸을 만들었죠. 지금은 오프라인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가상 공간 온라인 쇼룸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디지털 세상에 맞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VR 쇼룸도 매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는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간이 흥미거리로 지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지속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리테일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자꾸만 디지털 월드만 얘기하고 있는데 리얼 공간은 어떠냐? 리얼 월드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린 키오스크라든가 기타 계산대, 증강형식, AR 이런 모든 공간들이 결국 리얼 월드, 우리의 오프라인 공간에 접목이 됩니다. 가상세계, VR이든 AR이든 또는 기타 디지털 기술들이 리얼 월드에 우리 오프라인 공간에 접목이 되고 있고 실제 그거 자체는 사람들에게 구매를 촉진시키거나 경험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좀 더 경험이 중요한 스포츠 브랜드에서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리얼 월드 세상에 디지털 월드가 접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어느 한쪽만으로 집중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합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블록체인은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들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결국 블록체인이 중요한 데들은 제가 보기엔 럭셔리 브랜드나 오리지널리티 브랜드, 대체 불가능하거나 이력이 중요한 브랜드들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시작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명품 그룹입니다. LVMH, 프라다, 그리고 리치몬드. 이 세 군데가 합작해서 블록체인 회사 아우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의 이력, 그리고 남들이 카피 못하게 하는 거,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인증을 하고 있죠. 내가 진짜야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미 시작은 되었다. 이게 모든 브랜드에 필요하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자, NFT도 굉장히 핫했죠. 내게 복제가 안 되도록 해야 돼. 진품인 걸 인정받아야 돼. 얼마나 많은 브랜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만 필요한 브랜드도 있죠.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데. 그래서 나이키 같은 데는 결국 가상 운동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운동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NFT를 활용한 운동화를 만들어서 공개했죠. 어떻게 공개했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짧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가상 운동화를 만들어서 내가 진품인 걸, 나이키 진품인 걸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브랜드에 필요한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데들도 있다 정도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패션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게 유행이 올지, 얼마나 팔릴지, 어떤 것이 트렌디가 될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왔는데 여태까지 많은 얘기들은 어렵다였습니다. 대부분의 연구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는 어렵다. 특히 패션 분야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주로 어떤 기반으로 연구를 했었냐면 통계를 기반으로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하려고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일부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측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예전보단 좋다는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통계적인 방식보단 좀 더 AI를 통한 방식이 예측력이 높아지고 있더라.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안면인식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안면인식 기술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 회사가 1등이 되지 못한답니다. AI를 기반으로 안면인식하는 회사가 훨씬 정확도 높고 잘 된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가져왔던 기술들이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강자들을 밀어내는 시기가 오게 된 거죠. 패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먼저 통계적인 방법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라입니다. 자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MIT 대학원생이 석사 논문을 씁니다. 제목은 뭐냐면 클리어런스 프라이싱 옵티마이제이션, 우리말로 하면 아마 할인 가격 최적화쯤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제품을 할인할 때 얼마로 할인 가격을 매겨야 이익률이 극대화되고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링을 개발한 겁니다. 이 대학원생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친구였고 MIT에서 그 친구는 2년 동안 자라랑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라를 협업해서 뭘 하냐면 우리는 어렵게 쓰나 이런 모델링을 만들죠. 이런 모델을 합니다. 내가 이 제품이 출고된 지 얼마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재고는 얼마 남아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국 내가 얼마로 할인하면 좋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라도 원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감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바 모든 패션 회사는 다 비슷하게 합니다. 이거 얼마에 출고했니? 99,000원인데요. 안 팔리니? 우리 부진품이구나. 우리 가격 꺾자. 얼마를 꺾을까? 얼마를 꺾을까요? 야, 79,000원에 꺾어라. 야, 한 2주 지납니다. 잘 팔리냐? 안 팔리는데요? 55,000원에 꺾어라.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라도 비슷했습니다. 자라도 담당자가 똑같이 했죠. 그랬는데 바꿉니다. 이 친구가 들어와서 모델링을 했고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벨기에에서, 북유럽의 벨기에에서 이 모델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효하게. 그래서 바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다시 북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이 모델링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결과 재고의 이익률이 6%가 증가를 하죠. 재고의 이익률이 6% 증가하니까 결국 인디텍스, 자라를 비롯한 인디텍스 그룹의 전체에 이 모델링을 적용을 합니다. 저는 자라에 대한 힘이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라에 대한 힘은 기타 생산이나 스피드나 물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그들의 예측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 통계나 모델링은 없었던 방법들도 아니고 수학자나 통계학자나 저런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 개발 안 했던 것도 아니니까 아쉬운 건 무려 2008년에 이런 논문이 나서 여기는 결과가 나서 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적용한 데가 제가 아는 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무언가 모델링을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겠더라. 문제는 하지 않더라.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가 분석 툴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AI를 통한 모델링이 되는 시점엔 더 나은 개선된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Explainable AI, 다시 말해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AI가 모델링을 해 무엇을? 프리디시전이죠. 그러니까 프리시즌 디시전이죠. 내가 사전에 수요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논문을 소개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디자인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 어떤 디자인이 훨씬 더 예측이 높을까, 판매가 잘 될까, 그리고 내가 프라이싱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모델링을 한 논문입니다. 여기는 XGBoost라는 AI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논문을 보면 두 가지 썼습니다. XGBooster와 CATBooster라는 두 가지를 해봤는데 훨씬 오차율이 적은 건 XGBooster더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모델링을 했고 결과를 예측했는데 유효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 논문의 결과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모든 예측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측력을 높여가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AI의 예측력이나 모델링은 빠르게 발전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엊그저께 어느 AI 하시는 기업에서, 모 기업에서 나와서 하신 얘기가 AI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AI로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패션은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거의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 우리는 데이터를 보았을 때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설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AI 하시는 분들은 패션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비즈니스 산업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유망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패션에 있는 사람들은 AI나 빅데이터를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미 예측력이 어렵겠으나 지금보다 개선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제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상품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물류 최적화에 대해서 누가 하고 있는가? 하고 있죠. 내가 생각했다면 누군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블루욘더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블루욘더라는 미국 기업은 물류와 수요 예측 기업인데 여기가 유수의 패션 기업들과 일을 해서 수요 예측. 제가 이 문구로 조금 애매한 건 수요 예측인지 수요량 예측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은 하고 있고 물류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비인 것 같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이미 이들은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회사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7조의 인수를 하려고 한다. 이게 하려고 한다는 봤는데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조짜리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비즈니스 세계에선 진행이 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아까 들으셨죠? 아디다스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이미 다 들었다시피 아디다스가 2주 만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유튜브에 동영상도 띄웠지만 지금은 그 동영상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얘기했죠. 미안해, 우리 아닌 것 같아. 우리 좋은 말 얘기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할 수 있고 기술은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띄웠습니다. 결국 패션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쉽지 않은 것 같답니다. 아까 김광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여지는 건 굉장히 빠르게 봉제하는 건 보여지지만 나머지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미래의 구원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이상하다. 저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게 녹화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너무 더 많은 얘기를 못해요. 오프 더 레코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보여는 드려야죠. 우리나라, 나중에 뭐 지워달라고 얘기하죠. 어디 오픈만 릴리즈 안 하시면 되죠, 뭐. 우리나라 생기원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제가 갔는데 견학 갔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이고 어떤 것들이냐면 저기는 옷입니다. 앞판뒤판에 있는 옷이 자동으로 공정을 따라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봉제가 돼가지고 쭉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에 옷이 나오죠. 어떤 옷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옷이 나옵니다. 기술은 공정을 따라 프로세스를 따라 흘러가면서 이미 재단되어진 옷을 앞판 뒤판을 봉제하는 수준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저게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갖다 연구하고 있는 성기원에서 나온 결과 보여준 거고 그날 많은 분들이 견학 가서 저도 같이 봤죠. 근데 공장 사장님 한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봉제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뭐하냐? 시다의 자동화가 안 이루어졌는데 완전 공감했습니다. 토탈리 어그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저거를 재단해주지 않고 뒤집어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주머니감을 옆에서 집어주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직은 아니겠구나. 아까 대표님이 얘기한 거 저도 동감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당분간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물론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의외의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올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나. 의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되게 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당분간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 내용은 나중에 혹시 어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부서 또 거기도 또 지원받아서 하시는 데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우리가 유수의 럭셔리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냐면 RFID를 이용해서 물류를 최적화한다든가 물류 추적한다든가 또는 VR 쇼룸을 만든다든가 기타 AI를 통해서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한테 마케팅을 한다든가 아까 얘기한 전 시간에 얘기한 마케팅 오토메이션 같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이 지금의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스타트업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VR 그냥 또는 AI를 통한 분석 또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정도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가 보고 있는 수준 아니면 그거에 좀 더 기술들의 조합 또는 기술들의 업그레이드가 현재 되고 있는 수준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관심 있으면 여기 있는 요게 기업들인데 스타트업입니다. 기업들을 여기 사진 찍어서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현재 핫한 데들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패션 테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빅데이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해야 그나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조차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거나 제대로 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하나 굳이 아까 말씀드린 아까 자라의 사례처럼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데이터만 잘 활용해도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빅데이터는 모든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측도 못합니다. 그냥 데이터의 더미일 뿐이고 심지어 편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구글에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구글에 독감을 많이 검색하니까 독감이 유행할 거야. 실제로 잘 안 맞았습니다. 구글이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구글에 독감을 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분석해서 예측을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힐러리의 민주당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결과는 트럼프가 됐습니다. 왜요? 구글은 누가 투표장에 나오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판은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왔는가 결판이 났는데 성향은 그랬으나 투표장은 결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와서 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해 주거나 완전 무결하진 않다. 심지어 빅데이터에는 조심해야 우리의 개인정보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윤리적인 문제, 그 개인정보로 우리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AI도 한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AI는 일단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적으면 알 수가 없어요. 패션의 가장 큰 문제는 시즌마다 데이터가 바뀌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항상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이 너무 작기 때문에 생각보다 패션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작년의 데이터가 올해는 전혀 쓸모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데이터를 예측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것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 생각보다 AI는 결론의 데이터를 왜 그런 결론을 돋아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AI는 패턴을 인식하고 이 패턴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를 내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왜? 라고 물어봤을 땐 AI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매우 생각보다 우리에게 익스테이너블한 문제, 설명 가능하지 않은 게 꽤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논문에서는 익스테이너블 AI,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꽤 중요한 이슈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버핏이라고 하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도 AI는 예측을 못합니다. 너무 적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윤리의식이 없죠. 얼마 전에 얘기 나왔죠. 챗봇도 AI입니다.
난리가 났었죠. 왜요? 성차별적인 발언을 AI가 챗봇이 왜? 걔는 그걸 학습했으니까요. AI는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우 판단하에 우리에겐 중요한 치명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물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좋아지겠으나 아직까지는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아주 적합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개발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AI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기술들은 대략 이게 잘 적용이 되어서 효율적이다. 아직은 그렇지 않다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패션 테크 기업들은 자기들은 이만큼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기업들은 요거밖에 안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자들은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하지. 패션 기업들은 야 그거 갖고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갭 차이가 실제로 큽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발전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산업에 접목되기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엔 아직도 2단계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산업의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화시키자.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패턴이나 식별, 컨텍스트, 맥락적인 이해를 가졌을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안할 때 위즈덤,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하는 바, 제가 지켜본 바는 그냥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준까지밖에 안 된 것 같다. 분석도 매우 1차원적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적용하기 위해선 좀 더 깊이 있는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2단계까지는 못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테크가 기술이 산업의 변화에 큰 영향 또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적어놓은 건 제가 여기에 진하게 적어놓은 것과 흐리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진하게 적어놓은 건 이미 기술들이 기술 개발이 되었거나 많은 일정 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흐리게 적어놓은 건 제가 보기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하게 적어놓은 분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패션 기업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상품 기획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물량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물량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RT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QR은 리오다 스팟은 언제 얼마만큼을 기획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자동화된 디자인을 했다면 그에 맞는 패턴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기존에 있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흐리게 얘기했던 더 패션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나의 업무를 효율화시키기에 필요한 기술들의 개발이나 기술들을 갖다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것 같다. 그에 대한 투자가 또는 그에 대한 개발이 훨씬 더 브랜드나 패션 기업엔 또는 패션에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시급한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디지털 월드가 중요합니다. 우린 이미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월드는 지속 가능하거나 나의 실생활의 경험에 아직까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흥미거리로서만 남아있다면 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디지털 월드가 리얼 월드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리얼 월드를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접합점을 맞고 그것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기술들이 자꾸 기술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패션을 위한 기술,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패션 제품의 가치를 이해한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은 기술을 위한 기술, 패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술이 아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패션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결국 그 본질은 디지털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욕구, 욕망, 그리고 나의 리얼월드, 나의 실제적인 경험을 충족시켜주는 디지털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5분 지났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엔 삽질을 했죠. 내가 먹을 작물을 위해선 또는 내가 입을 놓을 위해선 내가 직접 땅을 파야 했습니다. 내가 실을 뽑아서 재직하고 편직해서 내 옷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했죠. 그것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오게 되니까 내가 내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람의 노동의 형태가 바뀌죠. 삽질을 하던 내 모습은 기계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걸 세일즈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은 무려 160배가 우리가 섬유 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산업혁명이 시작되자마자 무려 생산성이 160배나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술들이 생겨났고 세상이 바뀌고 있죠. 제가 어느 날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하나 떠서 바뀔 것 같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저 기계는 로봇가 만들 것 같다. 패션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동차나 반도체는 이미 기계가 만들고 있는 것처럼 제조는 기계가 할 것 같다. 그러면 실제 오퍼레이팅은 AI가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율주행차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자율주행차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AI가 시간은 걸리겠으나 언젠가는 오퍼레이팅을 결국 AI가 할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나 AI, 딴 플랫폼이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상품의 기획은 아까 스레드레스처럼 결국 사람이 하는 거에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유통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기타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것들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사람은 뭘 할까? 죄에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마치 산업혁명 이전에 사람이 노가다를 뛰었듯이 그 이후에 사람의 일하는 형식이 바뀌었다면 디지털 시대에 사람이 일하는 형식은 바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코딩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디자인을 예전같이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입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수도 있겠죠. 일하는 방식은 바뀔 것 같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형태로 바뀔 것인가, 내가 어떠한 형태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럼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이너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학교에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습니다. 단과대학이 어느 소속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창의 소프트 학부입니다. 그 친구들이 배우는 게 예전처럼 드로잉이 아니랍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이 배우는 게 웹 프로그래밍, 영상 처리 프로그래밍, 자바 프로그래밍, 비주얼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배운답니다. 이젠 많은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게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조합해서 화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게 디즈니나 픽사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디자인하는 시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이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르다. 디자인하지 않은 디자이너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 얘기가 꼭 디자이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MD가 머천다이징을 하지 않는 MD가 올 수도 있겠다. 내가 발로 영업하지 않는 영업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렵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가 당장 파이썬을 배울까?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디지털의 시대에 대해서 오는 거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는 느리게 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폰처럼. 우리는 아이폰의 앱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에 반도체를 만들거나 핸드폰의 구동 원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는 아이폰을 현명하게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앱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핸드폰을 통한 이런 생태계를 통한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언가 기술자가 되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디지털을 현명하게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고 또는 신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9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혹시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궁금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이나 등등 하시면 좋고 혹시 지금 질문 있으면 하셔도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있을까요? 없으시죠? 가야죠. 시간도 10분이나 늦었는데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